한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도심의 불빛과 소음을 피해 별빛, 찬란한 밤하늘을 감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작은 펜션을 예약했고 그곳은 마을로부터 조금 떨어진 외딴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깔려 있었다. 사방이 고요했고 먼 곳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펜션 주인은 친절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펜션 근처에 오래된 폐가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 집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밤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경고했다.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흘려들었지만 식사를 마친 뒤 이야기의 호기심에 빠져 결국 폐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대수롭지 않은 농담과 장난으로 시작한 발걸음은 점점 폐가에 가까워지며 무거워졌다. 거기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이미 홀령이 깃들어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창문은 어둡고 금이가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삐걱거렸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쾌쾌하고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마치 집이 오랫동안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내부는 버려진 상태로 먼지와 거미줄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뒤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문이 저절로 닫혀 있던 것이다. 바람 때문이겠지. 우리는 스스로를 한심시키며 계속 탐색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을 자세히 보니 그 가족 중 한 명의 얼굴이 마치 지워진 듯 흐릿해져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소름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그 지워진 얼굴은 마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강제로 잊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점점 숨소리가 가빠지며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우리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휩싸여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집 후미진 곳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확실히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우리는 점점 공포에 휩싸였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혼자 펜션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이 시작됐다. 그러나 친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며칠 뒤 펜션 주인이 우리를 찾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신문 조각이 들려 있었다. 이걸 보세요. 30년 전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이 실종되었다는 기사예요. 나는 그 신문의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엔 친구들이 서 있었다. 사진 속의 흐릿한 얼굴들은 우리들의 것이었다. 그때서야 알았다. 우리가 들어간 그 집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을 비틀어 과거와 현재를 묶어버린 잊혀진 기억의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사라진 친구들은 아마도 그곳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리라.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고 서둘러 도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그 폐가에서 들었던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내 잠을 방해한다. 그리고 가끔씩 마치 내 옆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하는 오래된 기숙사가 있었다. 그 기숙사는 누구도 모르게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와는 동떨어진 집, 세월이 잠든 듯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기숙사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것이라고 전해지며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만큼 무수한 도시 전설이 쌓여 있었다. 그 기숙사에 대해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붉은 복도에 관한 것이다. 적어도 50년 전쯤 한 여학생이 그 복도를 지나치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시간에 붉은 벽의 복도를 통과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날따라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도 그녀를 찾지 못했고 복도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복도를 지나가니 발소리와 싸늘한 바람이 느껴졌고 특히 긴 머리의 여학생들이 복도의 끝에는 가지 말라는 경고를 듣는 꿈을 꾸곤 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여름 방학 동안 그 기숙사에 머무르게 되었다. 마을에서 여름철 농화를 돕기 위함이었다. 그들 중에는 용감한 성격으로 유명한 지수라는 학생이 있었다.
지수는 기숙사에 대해 듣게 되자마자 흥미를 보였고 붉은 복도를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러한 생각을 만류했지만 호기심 많은 지수에게 그들의 충고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수는 후레쉬와 카메라를 챙기고 붉은 복도로 향했다. 복도는 낮에는 그리 무섭지 않았지만 밤이 되자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이 휘감고 있었다. 지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리고 복도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복도의 끝에는 낮고 닫힌 문 하나가 있었고 그 문 뒤에서 무언가를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오래된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거울은 지수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안의 모습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거울 속의 지수는 슬픈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지수는 알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 순간 거울 안에서 여학생의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뒤로 물러서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문이 스스로 닫히고 말았다. 문을 열려 했지만 이미 움직이지 않았고 지수는 방 안에 갇혀버렸다. 속수무책으로 갇힌 상태에서 다시 거울을 보자 이번에는 여학생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수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지수는 그 여학생이 실종된 학생임을 직감했다. 지수는 그 방 안에서 무려 몇 시간을 버텼고 새벽이 되고 나서야 그 문은 다시 풀리게 되었다. 방을 벗어나 복도를 빠르게 달려나온 그녀는 즉시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 친구들은 무서웠지만 복도 끝 방으로 함께 갔으나 그 방은 그저 오래된 창고일 뿐이었다. 거울도 이상한 소리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이후로 지수는 자신이 겪은 일을 절대 믿으려 하지 않았고 기숙사에서의 경험을 친구들에게는 다시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지수가 기숙사를 떠나기까지 붉은 복도에서는 이상한 일이 지속되었다고 전해졌다. 또다시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속삭임과 발소리를 들었고 특히 거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서늘한 한기가 등골을 스쳤다고 한다. 그 사건은 지금도 그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기숙사가 철거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붉은 복도의 전설을 속삭이곤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여학생이 풀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누군가 또다시 그 장소를 찾아갈 용기가 있을지 고민에 잠기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비오는 날 밤 서울의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청년 민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고향 마을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의 고향은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서 밤이면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고 가로등은 드문드문 있었다. 민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려고 혼자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민수가 걷던 길은 한쪽에 나지막한 산이 있고 다른 한쪽은 논밭과 숲이 펼쳐져 있는 길로 평소보다 더 한적하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는 길을 걷다가 문득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주 잔잔하면서도 차가운 그 목소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민수야.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술을 마셔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민수는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민수야. 여기야.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힌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그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하던 오래된 백년귀의 전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귀신은 어둠 속에서 사람을 유혹해 데려간다고 했다. 민수는 속도를 높여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그 목소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거의 달리다시피 집에 도착한 민수 눈숨을 고르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는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곧 그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거실 구석 한쪽 벽에 큰 거울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 자신이 아닌 다른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얼굴이 아닌 낮게 웃으며 그를 바라보는 낯선 사람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자신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민수 눈엉겁결에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다른 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누구랑 이야기하니?
단순한 목소리였지만 민수는 전혀 안심할 수 없었다. 그는 거울을 다시 보았을 때 그 얼굴이 사라지고 것을 확인하고는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방으로 가 이야기를 꺼낼까 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 안은 추운 공기가 감돌았고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몸을 뒤척이던 중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이젠 분명히 들렸다. 방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민수는 또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진짜인지 꿈인지 헷갈리던 그는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복도 끝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문이 보였다. 확신할 수 없었던 민수는 그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여니 그곳엔 또 다른 방이 있었다. 이 방은 그의 기억 속에 없는 공간이었다. 호기심과 두려움 속에 방으로 발을 들여놓은 순간 문이 뒤에서 쾅 닫혔다. 방 안은 차가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민수는 손을 더듬어 문을 다시 열려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방 안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난 절대 나가지 못할 거야. 민수의 귀에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공포에 몸을 일으키며 문 쪽으로 몸을 밀어붙였고 온 힘을 다해 열려 애썼다. 도저히 나갈 수 없을 것 같던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며 그는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그는 즉시 부모님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밤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자 민수는 모든 일을 설명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라, 민수야. 이미 넌 안전한 곳에 있단다. 그 순간 민수는 이내 깨달았다. 자신이 느끼고 있던 그 이상한 느낌의 정체를 그의 어머니 또한 그 묘한 목소리의 주인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는 도망치기 위해 몸을 돌리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은 차갑게 사라졌다. 민수는 방 안 어둠 속으로 다시 끌려갔다. 그리고 이마저도 사실의 전설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의 불안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민수는 그 이후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이상한 실종 사건은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100년 뒤의 새로운 전설로 회자되곤 했다. 수도 없이 사라진 사람 중에 그는 단지 한 명일 뿐이었겠지만 어느 비오는 밤엔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흐른다는 소문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도시의 현대화 속에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공포의 전설은 오늘도 이어져 가고 있었다.